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볼 부분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전개,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러니까 뭐 언어 혹은 이제 문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속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접근해 보면서 그런 그 한국 문화의 어떤 그런 특성적 측면에 있어서 그 어휘, 그러니까 어떠한 이를테면 언어 문화의 접근이라 그랬을 때 어떤 어휘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휘적 접근들을 좀 해볼 겁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한국 문화의 특징에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의 전개에서는 한국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안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사적, 그러니까 발전 단계를 거쳐 왔고 그 발전 단계 안에서 어떠한 문화적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쭉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 문화의 특징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해 볼 것은 언어 문화적 접근입니다. 언어 문화적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다. 이것은 결국 이제 그 한국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말인데요. 웃음으로 눈물을 닦죠. 웃음이라는 것과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웃음을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있죠. 너무 웃겨서 웃을 수는 있죠.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웃음에 의한 비애의 차단. 그러니까 어떤 슬픔을 웃음으로써 어, 슬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음. 이 얘기는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지 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보통 어,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과 같은, 그러니까 어떠한 슬픔마저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슬픔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의 어떤 대처 방식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말로 표현해주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의 상황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을 어, 그냥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아하.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그걸 웃음이라는 하나의 코드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이제 타 국가에 비해서 조금 다른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슬프면 그냥 슬프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굳이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국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한국만의 특성.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역사 안에서 그러한 유래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남겨져 있는 작품이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웃음으로 눈물을 닦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거죠. 한국 문화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어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언어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어 중에 언어 유희라는 게 있죠. 언어 유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언어 유희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유희,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문화 안에. 그런 언어 유희적 성격들이 바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은 슬픈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슬픈 상황을 슬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문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문화 양식. 그러니까 어떠한 슬픈 이를테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애사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장례식장이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도 어, 그 장례식장에 이야기를 이제 잠시 후에 예시를 들어서 하겠지만요. 호상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호상. 그럼 호상이라고 뭐냐면 호는 좋을 호자거든요. 그럼 상인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인데 좋다라는 것은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천수라는 것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이 어떠한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되는 그 현상 자체를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건 어떨 수 없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현상 안에서 한국인들은 슬픔만을 가지고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죽었다 그랬을 때 그 가족의 슬픔을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를테면 이승과 저승이라 그랬을 때 이승을 떠나서 이제 저승으로 가가지고 그 저승에서 좋은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좋은 길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시를 통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보 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릇이 부족하고 귀한 상황에서 그릇을 깼을 때 그릇이 부족하니 여러 개 만들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 어법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릇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면은 그릇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을 누군가 깼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릇이 부족하니 하면서 여러 개 만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어. 네가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릇을 깬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을 깬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한국인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릇을 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음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일상 어법이죠. 말의 어법 안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애로 가득한 상가에서 마치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상이라는 말을 한다 그랬죠. 호상. 그러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상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와 같이 즐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혹시 축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축제라는 영화에 보면 한국인들의 어떤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안에 보면 제목이 축제지 않습니까? 제목이 축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상가집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어떤 가족이 모이게 되고 그 가족이 모이면서 어떤 상갓집 분위기를 갖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죠.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장례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장례 문화로서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사란 말이 있거든요. 한국말 중에 급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빠르게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객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객사라는 것은 밖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길거리 같은 데서 죽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급사나 객사 같은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즐거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그런 급사나 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객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국인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집 밖을 벗어난 데서 죽는 것은 나쁘고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어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죽는 것은 나쁜 행위이고 슬픈 행위이지만 나이를 먹고 집 안에서 죽는 것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좋은 행위라는 거죠. 그럼 좋은 행위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죽음이라는 슬픔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 나이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나 다 죽는 죽음을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다만 천수를 누렸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천수를 누렸다라는 말을 보통 할 때 이를테면 지금 한 80 정도의 나이를 드신 부모가 돌아가셨다. 혹은 90 정도 나이를 먹은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80, 90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환갑잔치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그 환갑잔치라는 것은 60갑자입니다. 60갑자이기 때문에 환갑이라는 게 60, 그러니까 나이가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왜 환갑잔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았던 것은 일종의 천수를 누렸던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년이라는 것이 한 갑자이거든요. 그러면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고 나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네가 60년 동안 무사히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어 그만큼 오래 살았고 살 만큼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어떠한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안에서 6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장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어떤 인식 하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한국인의 정서, 그나 역사성 안에서의 인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60년 지나고 나서 환갑잔치라는 걸 한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그 60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너무 지금 많은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60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천수를 누렸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6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부모님들에게 잔치를 열어드리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고 뭐 칠순잔치 같은 것도 하고요. 팔순잔치도 하죠. 그럼 칠순잔치라는 것은 70이 되었을 때, 팔순잔치라는 것은 80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오래 사셨습니다 하면서 자식들이 어떤 잔치를 열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를테면 팔순을 마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살 만큼 사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그러니까 이 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승, 그러니까 여기 현재의 세상이죠. 현재의 세상이고 저승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왜? 죽지 않고는 그 세상에 가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적인 뇌세관 안에서 본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어떠한지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은 죽는다는 것 자체를 현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상이 되었을 때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을 가더라도 즐겁게 그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것을 즐겁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면으로 본다면 축하해주는 그런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그 어떤 문학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문학 이제 춘향가라는 그 판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판소리 중에 춘향가라는 판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판소리들의 내용 안에도 어떤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부모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되어 춘향과 이별을 하는 슬픈 장면에서도 방자가 등장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별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별의 상황마저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도령이 이제 아버지가 이도령이 부모를 따라서 서울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춘향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그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얘기가 되겠지만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춘향가라는 것은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몽룡과 성춘향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몽룡은 남원의 사또입니다. 사또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장 정도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몽룡은 현직 시장입니다. 현직 시장, 현재의 시장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성춘향은 전직 시장의 딸입니다. 전직 시장의 딸이죠. 그런데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서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본 부인이 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 후실이 있었습니다. 후실. 첩이죠. 첩.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첩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인 후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첩제도가 조선시대 때는 있었죠. 그래서 양반들은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은 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죠. 가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첩을 두는 게 있었는데 그 첩의 자식들을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시했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래서 신분상으로 봐도 이제 그 성춘향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전직 시장의 딸이긴 하지만 그 엄마가 노비입니다. 기생이죠, 기생. 기생이라는 것은 어, 조선시대 때 어떠한 그 유흥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유흥주점의 종업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관기라 그래가지고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흥의 놀이를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이 어떠한 잔치 같은 게 벌어질 때 나와가지고 어떤 유흥을 돋구는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춘향전 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현직 사또인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로 가게 됩니다. 지방 정부인 남원에 있다가. 그래서 이몽룡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춘향은 전직 시장의 딸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양반인데 반은 천민인 엄마의 소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첩들은 신분이 양반 신분이 아닌 경우가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후궁이라는 게 있죠. 후궁. 후궁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거느리고 있는 첩이죠, 일종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첩의 문화를 첩을 두고 후궁이라는 이름으로 거느렸던 것 같이 양반들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신분 제도 하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몽룡은 서울로 떠나가는데 거기에 성춘향이가 이제 슬프니까 그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방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자는 뭐냐? 이몽룡인 이도령의 쉽게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어, 그리고 춘향의 노예로서 향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몽룡과 성춘향, 그 다음에 방자와 향단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방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방자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웃긴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떠나가는데 그 슬픈 이별의 장면이긴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방자가 나타나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여러 행위들을 하고 언어 유희를 막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판소리 안에. 그래서 이 춘향가는 춘향가로도 판소리로도 그려져 있고 춘향전이라는 소설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 한번 춘향전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로서 춘향전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춘향의 이야기.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얘기 드릴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둘이 잘 만나서 이제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가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안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받아 넘긴다 슬픔을 이런 것들이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인들의 문화를 드러내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대요. 다음으로 한국 문화예술적 접근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문화예술의 특질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근과 끈기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한국 어떤 문화, 한국인들의 특성 했을 때 은근과 끈기라는 것은 어떤 민족 생활을 표현하고 문학적이고 자연적이면서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근이라는 것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근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러면은 이 은근과 끈기라는 것을 한국의 어떤 국어 사전의 어학적 의미로 찾아보면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다. 그럼 은근과 끈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의미가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야단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성실함을 보이면서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단스럽게 막 포장해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꾸준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애처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처로움. 그러니까 애처롭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슬프기는 해요. 슬프기는 한데 그거를 슬픔이라 표현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막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슬픈 상황에서도 즐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애처로움이란 말 역시 그러한 겁니다. 슬프긴 슬픈데 그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와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갖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애처로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처롭다라는 말을 여성들이나 혹은 어린 애들에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슬픈데 슬픈 상황이야. 고아가 됐어요. 어떤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애처롭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애처롭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슬프기는 슬프지만 그 애처롭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으면서 그 애처로움을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그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 이런 말들로 대표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갸냘품이라는 그러한 특성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갸냘품이라는 것은 섬세함, 그 다음에 청초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갸냘프다라는 말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쓰냐면 이 여성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갸냘품, 그이 갸냘품이라는 말 자체도 보면 그 어원적 의미로 본다면 몸이나 팔, 다리 따위가 몹시 가늘고 연약하다. 혹은 어떤 소리가 가늘고 약한 경우에 갸냘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갸냘프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약한 것인데 그 갸냘품이라는 것을 갸냘프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약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갸냘프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갸냘품 그러니까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뭘 일으킵니까? 보호 본능을 일으키죠. 인간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갸냘품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긍정적 의미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 갸냘프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약한 거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할 존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까 애처로움과 같이 애처롭다, 가냘프다 이것은 다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부정적 어휘로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측면을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문화예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휘에 표현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은근과 끈기로서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애처로움과 가냘품이라는 그 말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가지고 그 애처로움과 가냘품에 처해 있는 대상을 공동체 의식적으로 함께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한국 문화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문화적 접근.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럼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멋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를. 그러니까 멋스러움이라 그럽니다. 멋스럽다. 그러면 이 멋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련된 취미, 그 다음에 고급한 예술적 양식을 표시할 때 멋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멋지다, 멋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야, 너 참 옷을 멋지게 입었구나라고 한다면 옷을 멋지게 입었다는 것은 야, 너는 참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감 이상의 어떠한 쾌락을 주면서 쾌감 이하의 담백미까지 주는 그런 것을 멋스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멋스럽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본다면 멋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불필요한 사치죠. 불필요한 사치인데 한국인들은 그 불필요한 사치를 멋스럽다는 멋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포장했다는 거죠. 일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멋스럽다라는 말 자체는 외국말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어떤 미의식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적 미의식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되느냐 했을 때, 멋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한국인들의 입에서 멋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야, 너 참 고급스럽고 세련됐구나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주라 그랬을 때, 일테면 의의 문화로서 멋스러움을 지닌다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게 일편 보면 과거에는 어떤 인간이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의 문화라는 것, 그러니까 입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활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분출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이 멋지다 혹은 멋스럽다라고 표현해 야, 너 참 멋진 옷을 입었구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멋진 할 때 그 멋이라는 것은 야, 너는 고급스럽고 세련됐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인들만이 표현해내는 특징적 언어라는 거죠. 그 멋이라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멋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한국인들의 입에서 야, 너 참 의상이 멋지구나. 혹은 야, 너 멋진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의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멋진 노래를 부른다. 혹은 멋스럽다. 그다음 멋지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어휘에다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긍정적 의미로서 그 대상을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어떤 조화의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민속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화라는 것이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다른 개체와 혹은 그 가치와 서로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어우러짐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러짐의 문화. 그러니까 어울렁더울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울렁더울렁이라는 거 어울려서 같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것은 누가 개성적 혹은 특징적으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조화의 문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너 혼자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한국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개성적 특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공동체의 문화 자체에 익숙해지고 녹아들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긍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조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닌
음양의 생성 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으로 조화롭다라는 것은 조화롭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적인 것,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생성 원리라는 것은 한국인의 어떠한 정신적인 가치관 안에는 음양의 음양 오행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음양 오행설이 있지요. 물론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떤 그 음양 오행설을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음양의 생성 원리라는 것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 땅, 지잖아요. 천자문을 보면. 그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자연 대상물이라든지 대상은 음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는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는 말은 바로 그 남성과 여성성,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본적 인식이 한국인들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조화로움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고 지향한다는 겁니다. 지향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양과 지향이 있는데 지향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게 지향이고요. 지양은 그걸 그렇지 않게 차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한 단어를 가지고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국인들은 조화를 지향합니다.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인간 사이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람, 하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 천, 땅, 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어울려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합적 접근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어,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유구성과 단일성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전통이 강하다. 그 다음에 평등성과 조화성, 민족 내부 계층 간의 엄격성이라는 것이 좀 약하고 평등성이 강하다는 거죠. 어, 다음으로 종합성과 독창성, 말이 혼탁하네요. 독창성. 그래서 외부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개성적이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감청자 같은 것들이 그런 특징이죠. 어떤 거니까 중국의 청자 문화라는 게 한국에 유입됐는데 거기에 독특한 상감기법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상감청자라는 것을 독특한 한국적 문화로서 성취해냈거든요.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상감청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가 유입돼 가지고 그 문화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단순히 그 문화를 즐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떠한 긍정적 측면이라면 부정적 측면으로 문화 단절의 후유증을 겪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이행 과정에서 식민 지배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식민 지배로 인해서 식민 사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식민 사관이라는 것은 일제가 이제 어떠한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의 어떠한
사상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갖다가 일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파생되어 나온 어떠한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니들은 원래부터 일본이 지배를 했었다 해가지고 이 식민사관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성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식민사관에 의해서 민족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안 돼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인들은 뭐 분열이 많고 말이 많고 사람들이 서로 질투를 하고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식민사관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혹은 조선시대 선비라는 것은 은풍농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농사 행위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맨 시나 짓고 자연이나 읊어대면서 사는 어,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무능한 애들이야라고 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선비 정신을 갖다 깎아내려 버립니다. 식민사관 안에서. 그렇지만은 이 선비 정신이라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선비라는 직책은 하나의 중세 봉건 사회 안에서의 직책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은 그거는 어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관료가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양반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선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료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왜 너는 왜 먹고 살 궁리는 하나도 안 하니?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실용적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고시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행정고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가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죠. 어. 그런데 그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한테 가가지고 왜 너는 농사도 안 짓고 아무 일도 안 해? 왜 너는 이것만 하고 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식민사관 안에서는 그게 웃기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자꾸 심어주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식민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 일제입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하는 어떻게 보면 통치 전략이죠. 그 통치 전략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한국인들 그러니까 통치 전략으로서 민족 문화에 열등감을 심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서 일정 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어떠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어휘로 되어 있고 단어로 되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이 한국 어떠한 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면서 한국 문화의 특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한국 문화의 전개라는 것은 결국 그 역사 안에서 한국 문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역사 안에서의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인들의 역사라는 게 이러하구나 라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역사 안에서의 문화라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와 문화 해가지고 고대 사회의 전개라는 것은 최초의 인류라는 게 결국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이 2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 그런데 구석기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한반도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건 약 70만 년 전이고요. 그다음에 현 세대 인류가 직접적 조상으로서 등장한 것은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토기가 서울 암사동과 경기 하남 미사동, 그다음에 평남 온천 공산리 등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여러분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옵니까? 아유 제가 이 피곤하면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기침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그 암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 유적지들이 있어요. 암사 유적이. 그다음에 경기 하남 미사동은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하남 미사지구 혹은 미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가면 또 신석시대 토기에 관련된 그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발견됐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떤 정착이 시작되고 그 정착을 통해서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 후반에 어떠한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농경을 하고 목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되죠. 자기가 어떠한 쓰고 남은 거죠.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원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평등성이라는 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왜? 나는 썼더니 10개 중에 2개를 쓰고 8개가 남더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애는 10개 중에 8개를 쓰고 2개밖에 안 남아있더라. 그러면 나는 8개가 남아있는 거고 저쪽은 2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빈부의 격차, 사유재산의 등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분 계층이 형성되고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인류 발달사입니다. 이게 인류의 발달사. 신석기 시대. 다음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가 있죠. 이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신석기 시대가 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장이 등장을 하고 부족 국가와 성읍 국가가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기구로서 국가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국인의 어떠한 최초의 국가 형태로서 고조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최초의 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등장이 나오죠. 그래서 남만주의 요동 일대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고요. 예족과 맥족을 기반으로 해서 농경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로 이어지는 문화의 발전이 생산력 증대와 국가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그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삼국사기는 정통 역사서입니다. 사기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정통 어떤 관료에 의해서 김부식이라는 관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통 역사서이고요. 삼국유사라는 것은 삼국에 관한 유사이기 때문에 그 정통 역사서 이외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신이편에 보면. 그래서 신비로운 이야기 해가지고 신이편이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이 고조선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단군 신화라는 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단군 신화라는 게 뭐냐? 단군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신화라는 것은 모두 다 작동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그래서 단군 신화라는 것도 역시 환웅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거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그러니까 어, 환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던 왕이 어느 날 인간 세계로 내려와 보니까 그 인간 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곰과 어느 날 이제 호랑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 환웅이 그러니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입니다. 그래서 환웅이가 너 인간이 되고 싶어요 하니까 그 곰하고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어, 마늘 먹고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마늘을 쓰고 먹고 살아라. 그걸 견뎌내면 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했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 버리고 곰이 그걸 끝까지 견뎌내 가지고 웅녀로 탄생을 하게 되죠. 여자로 변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게 단군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이 그래서 세운 국가가 고조선이다. 이게 이제 단군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단군 신화의 이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서 호랑이와 곰이라는 것은 곰 토템과 그 다음에 태양 토템, 환웅이라는 것은 태양 토템입니다. 태양신을 모시고 있던 토템의 부족과 곰 토템을 믿었던 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 토템을 믿었던 부족이 세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 세 부족 중에 호랑이 토템을 믿었던 부족을 쫓아내버리고 곰 토템과 태양 토템을 믿었던 두 부족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국가다. 이게 바로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조선이 한국 역사에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국가 형태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어떤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가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가지고 삼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고구려 이전에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부여 뭐 해가지고 시족 국가들이 여러 개가 그 국가 형태를 마한, 진한, 변환해가지고 삼한이 뭐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커다란 국가로서 삼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구려가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지방 쪽을 고구려라는 나라가 담당을 했었고요. 남한의 어떠한 전라도, 충청도 쪽을 백제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강원도 경상도 쪽을 신라라는 나라가 담당을 해가지고 이게 삼국이 한반도로 이렇게 쪼개져 있던 시기가 삼국시대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삼국시대가 500년 가까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신라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 후예가 발해를 세우면서 남북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 역시 한 500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천년고도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주가 그 신라 시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천년고도라는 것이 그 삼국시대의 500년 정도와 그러니까 다 합해가지고 1000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역사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삼국시대까지 어떠한 고대 문화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한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한시로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라든지 을지문덕의 오원시와 같은 한시가 있었고요. 민중의 노래로서 구지가나 정업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지가라는 것은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그러니까 노동요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그래서 구지가의 내용이 거북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의 뭐 구체적 내용까지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읍사는 어, 시장에 나가 있는 남편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아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 그게 이제 민중의 노래로서 되어 있고요. 향가 했을 때 모죽지랑가 헌황가 찬기파랑가 등과 같은 향가 14수가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그러니까 죽지랑이라는 그 신라 시대 때에 그래서 이제 그 모죽지랑가라든지 창기파랑가는 그 신라시대 때의 화랑과 관련된 향가입니다. 그래서 그 죽지랑이라는 화랑과 기파랑이라는 뭐 화랑을 갖다 추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추모할 때 모고요. 그다음에 찬양할 때의 찬입니다. 그래서 추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향가가 모죽지랑가와 창기파랑가이고요. 헌화가라는 것은 꽃을 바치는 거죠. 말 그대로 꽃을 바치는 노래. 이런 향가가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자의 사용. 그래서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한자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 이 삼국을 보통 한자 문화권 안으로 두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아래 이제 어떤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자 문화의 어떤 영향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뭐 아무튼 이쪽 동북아에서는 그런 한자 문화권을 형성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두와 향차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두와 향찰이라는 것은 이 한자를 가져다가 그 한자를 그대로 중국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된 게 바로 이두와 향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바꿔서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국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를 유입해가지고 그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낸다라는 거죠. 자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측면이 이두와 향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언어를 수입해가지고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썼다는 거죠. 자기 언어에 어울리게끔. 그게 이제 이두와 향찰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어떤 태학,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 발해의 주자감 등에서 유학을 합습했고요. 더불어서 불교 문화가 널리 보급되었죠. 삼국시대 때. 그래서 삼국시대였고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불교가 위치하면서 다양한 불교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주에 가게 되면 불국사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그 불국사라는 것도 어떠한 그 불국사 안에 보면 이제 그 다보탑과 섭가탑이라는 그 두 탑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불교 문화 안에서 꽃피웠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보탑과 섭가탑이라는 것이 지금 역사로 보면 천년이 넘고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탑이죠. 그런 것들이 다 불교 문화에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 문화는 7세기 나라 지방의 아스카 문화에 형성을 주었고요. 통일신라 문화는 하쿠오 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고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하쿠오 문화 형성에 일본은 그러니까 그 불교 문화, 특히 이제 불교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도자기 문화라든지 그 일본의 어떤 문화 형성에 한국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식민사관에 보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서 뭐 더 이상 제가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다음으로 이제 어떤 중세 사회의 문화 해가지고 고구려와 고려와 조선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고려 사회의 문화 했을 때 고려라는 것은 918년에 건국이 되죠. 그래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1392년 한 500년 정도가 지속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사적인 걸 보면 그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 역사성 안에서 국가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형태를 한 국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년 정도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그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왕조들의 흥망이 훨씬 더 그 빠르게 진행이 되죠.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에서의 국가의 형성과 흥망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역사성을 가지고 흥망이 결정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사회는 이제 세조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왕건이 호족 세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지방 봉건 세력들을 호족 세력이라 그러는데 그 호족 세력들을 아우르고 바레인들까지 아울러 가지고 더불어서 신라의 귀족들까지 포섭해 가지고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진 문화의 형태를 띠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와 군현제가 어떤 정비되면서 중앙집권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고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적으로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인 지주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귀족 계급과 중류 계급, 평민, 노예의 4단계의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고려였다. 이런 정도로 고려 사회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려의 문화를 놓고 보면요. 먼저 문학 분야에서는 한문학이 크게 발전하였고요. 경기체가, 가전체 문학, 소교 등이 향유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체가라는 것은 상류층, 귀족층의 어떠한 문화 향유 행태로서 나타난 겁니다.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빗대서 표현해 놓은 게 가전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체 문학은 지방의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구전되어 왔던 입으로 구전되고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학 집으로 엮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교라는 것은 이제 고려 시대 때 불렀던 노래인데 소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된 노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교는 고려 소교는 이제 조선 시대에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고려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역성혁명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쿠데타에 의해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게 돼버리면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펼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분 쌓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서 세종조의 이제 여러 편찬 사업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기록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 소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갖다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된 노래들을 불렀더라 해가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편집된 형태로 전승되게 된 게 이제 고려 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귀족의 어떤 사치 생활과 관련된 공예 분야가 발전하여서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상감청자 같은 것들이 탄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감 기법이라는 것은 그걸 뭡니까? 그 어떠한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거기에 상감 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인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또 다른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빚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감청자가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를 보면 굉장히 놀랍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감청자라는 것은 한국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자 기법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려 목판 기술의 결정 주체인 어떤 팔만 대장경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판본으로서는 세계 최초죠. 그러니까 뭐 금속 활자본도 있고요. 뭐 직지신경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러니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공예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문화적 수준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여러 역사적 지금 증거물로 남아 있죠.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국의 역사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교가 국교이면서 유교와 전통 문화도 존중하는 형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신앙으로서 도교가 성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궁수 지리설의 도참 사상이 더해져 가지고 크게 번성하던 시기가 고려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 그래서 이제 조선사회의 전개라는 것은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역성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이성계라는 인물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위화도에서 회군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려라는 그 왕실에서 위화도를 지나서 전쟁을 하러 가라라고 했는데 그 전쟁 나는 하기 싫어요 하면서 그 돌아와 가지고 세운 왕조가 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성계였고요. 정도전은 신하로서 어떤 그 조선 건국의 어떤 체계를 세웠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삼봉 정도전은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살해가 되게 되죠. 그럼 태종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을 살해했던 것은 정도전이 꿈꿨던 것은 신권 국가입니다. 신권 국가. 신하가 중심이 되는 신권 국가를 꿈꾸다 보니까 왕권 중심의 강화를 노렸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죠. 조선을 세웠던.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 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왕조의 그 계보가 그렇게 됐을 때 건국 초기 그러니까 정종은 잠깐 그러니까 이성계 큰아들이죠. 가장 큰아들인데 잠깐 왕을 하다가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이 어떻게 본다면 왕권을 아무래도 이제 건국 초기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적들 있죠. 정치의 적들, 정적들을 많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 정적 중에 한 명이 이제 정도전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정도전은 신권 국가를 꿈꿨기 때문에 왕권 중심 국가를 갖다 지향했던 태종 이방원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정도전을 제거해버리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 조선 건국 초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좀 잠재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가를 갖다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의 아들인 세종이 비로소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꽃피우게 됐죠. 그래서 조선조의 아주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을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태종 이방원의 어떤 면으로 본다면 희생이 있었죠. 요걸 혼자서 다 얻어먹죠. 왜 그러냐면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 이복 동생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굉장히 냉혈한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그 자기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선사회라는 것은 대토지의 사유를 억제하면서 봉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대토지의 사유가 고려가 아무래도 이제 귀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문제점을 간파한 이 조선이라는 국가에서는 결국 대토지의 사유를 억제하면서 그 토지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봉건 중앙 집권을 역시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를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을 펴게 되죠. 숭유, 그래서 유학을 숭상하고 억불, 그래서 불교를 억압한다.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불교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 정책적으로는 불교를 못 믿게 하고 유교를 갖다가 떠받들게 하죠. 그러니까 유학이 아니라 조선에 오게 되면 유교가 됩니다.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죠. 어, 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가라는 게 있죠. 유가. 유학을 어, 만들었던 집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학의 하나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학문 형태로서 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교라고 하죠. 하나의 교리로서 받들고 그들 공자라든지 맹자를 갖다가 추앙하고 그들에게 종묘사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묘라는 곳 안에 보면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데올로기로서 조선사회에서 수용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양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를 이용해서 양반 관리와 지주가 농민들을 착취하는 시기가 이 조선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삼정이 문란하였죠. 전정, 군정, 환정으로 대표되는 삼정. 그러니까 삼정이라는 것은 그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란해졌다라는 것은 조세가 가혹했다라는 거죠. 세금이 가혹해가지고 사회 문제화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 삼정이 문란해집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비리가 이 조세제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경제 체제의 근대화가 가속화되고 주변국들의 침탈로 결국 국운이 기울게 돼버린다. 이게 이제 조선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문화의 전개. 이 조선 문화의 전개를 보면 먼저 1443년 훈민정음이 세종,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면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독자적 언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 1446년에 그러니까 43년에 창제돼 가지고 46년에 반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세를 보면 중세의 문자라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계층이라는 것이 권력자들이었고 그 권력자인 어떠한 그 지배 계층들만이 문자를 향유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세종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일반 민중들에게 나누어줘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한글의 창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만리 같은 어떤 세종이라는 그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신하조차도 반대를 막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지배층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처음에 이제 46년에 반포하게 되는데 굉장히 천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한자,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썼던 한자를 계속 숭상하고 한글이라는 것은 천시 여기면서 그것은 어떤 여자들만이 쓰는 것이고 하층민들만이 쓰는 언어다라는 식으로 어, 애써 외면해 버리는 거죠. 애써 외면해 버리죠. 그렇지만 그게 애써 외면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뭡니까? 한글이 대세이고 주류이고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종이라는 인물이 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통해 한글이라는 것을 창제해 놓은 그 원리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게 과학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을. 다음으로 악장과 한문학, 시조, 설화, 고전소설, 가사문학 등이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판소리, 가면극,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민화 등이 창작되고 연행되다. 얽혀지게 이렇게 연출되고 그것이 행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통치규범 확립을 위한 어떤 역사서나 지리서, 윤리 의례서, 법전 등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역사서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려사라는 것들이 뭐 편찬된다거나 동국 여지승남과 같은 지리서 그다음 법전으로 경국대전이라는 정도전에 의해 가지고 그런 법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국가의 어떤 체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또 실학이 등장해서 성리학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용적 학문인 실학이죠. 그래서 실용성과 검소함을 중시했던 분청사기와 같은 백자가 공예 분야에서는 널리 유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고려청자라 그러고요. 조선은 조선백자라고 합니다. 그럼 조선백자라는 것은 실용성과 검소함, 그러니까 어떤 청자가 가지고 있던 화려함들을 이제 넘어선 백자가 그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의학서들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의 전개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술렁술렁 하듯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것이 한국의 어떤 역사 문화적 전통 안에서의 특성이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죠. 한 학기를 그냥 다 이 한국 역사에다 쏟아 부어도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죠. 우리 시간적으로. 우리 왜 한국 문화 전체를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문화의 전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조선시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근현대로 넘어와야 되겠죠. 근현대 사회의 전개. 그래서 어떤 조선 후기 어떤 흥선대원군의 어떤 세국 정책이라든지 위정 척사운동, 그러니까 외국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위정 척사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을 갖다 중시 여겨야 된다. 그다음에 갑신정변, 그러니까 새로운 근대의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해보려고 정변을 일으켰던 그 지도층 안에 내부 세력들이 그거 이제 갑신정변, 그다음 동학 농민운동, 말 그대로 동학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정권에 항거했던 운동 등이 발생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조선을 일본이 이제 침탈이 본격화돼 가지고 1910년에 이제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해서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3.1운동이라든지 60만세 운동, 광주 항일 학생운동, 그 다음에 무장 항일 투쟁운동 등이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광복군이 창설돼 가지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꾸준히 어떤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패망으로 남북한의 미국과 소련이 의해서 이제 군정이 시작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1948년 남한의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3년간의 어떤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한이 초토화돼 버리죠. 어,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이승만의 어떤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는 4.19가 일어나고요.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데 61년에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9년에 김재규에 의해 가지고 11.6 사태로 박정희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80년 또 5월 광주화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이 군부 독재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직선제가 6.29 선언을 노태우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노태우까지가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민정부인 어떠한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근현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이 전개되어 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십시오. 다음으로 문화의 전개 보면 문학에서는 신소설, 신체시가 등장해가지고 근대문학의 출발을 알린 이후에 주요한의 불놀이와 이광수의 무정으로 시와 소설에서 어떠한 근대문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제치하에 다양한 문인들이 국권 상실에 따른 창작의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시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혼란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에 대응하는 문인들이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가 이 시기죠. 그다음에 자유당의 부정을 바라보면서 사회 참여 문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참여적 문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군부 독재 시절 역시 저항하는 선봉의 문인들이 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근현대 문화 안에서 이제 문학이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주시경은 국어학의 주체적 학문으로 활발히 서게끔 했던 것이고, 신체호를 중심으로 민족 사학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더불어서 가보개혁 이후 근대 문물이 유입되어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각 분야별 문화가 한국인의 어떤 창조성과 어울려가지고 독특한 형태로 발달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다양성의 사회로 이제 변모하게 되면서 한국만의 문화인 한류, 물론 이제 중국에 의해서 이 한류라는 것이 지칭된 측면도 있지만은 한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국 문화의 흐름,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한국 문화죠.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한국 문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전개에서 역사성 안에서 한국 문화가 어떤 식으로 쭉 전개돼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읊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장시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일단 한국 문화의 특성과 전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번 강의를 끝맺을까 합니다. 자, 일단 이 강의 첫 번째 시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